아멘. 자, 보여주세요. 일로 넘겨줘. 자,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시작. 아멘. 믿음이 있다는 것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있으라, 내라, 고 하심으로 생겼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에서 벗어나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나타난 것, 보이는 것, 이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따가 살펴보면 과학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 차원으로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시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차원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느냐,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계시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시의 책이고 진리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완전한 특별 계시이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근거가 성경이고 성경대로 믿어야 하고 성경대로 믿어야 참된 신앙입니다. 성경대로,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또는 기독교 범주 안에 성경에 대해 다른 이해를 가진 그룹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읽어볼까요? 빨간색.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 아니고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분하고 어떤 건 제외시키고 어떤 건 해석하려고 드는 겁니다. 자기들도 기독교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성에 조화되지 않는 거는 빼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 교회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기들 뭐라고 해요?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한다고 기독교가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빨간색 두 번째 읽어보시죠. 자기들 기독교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진리로 보지 않는 겁니다. 강화된 도덕서적, 종교적 교훈을 담은 책이라고 이해해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좋은 교훈을 얻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문자주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매우 뒤떨어진, 지성적이지 않은, 이성이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취급해요. 그걸 문자대로 믿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 자, 성경과 과학. 과학이라는 건 자연을 관찰해서 그 자연 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치들을 발견해내서 그걸 체계화하는 학문이에요. 과학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통해 창조의 원리를 확인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성경과 과학은 충돌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차원이 다른 영역에 대해선 과학이 설명해낼 수도 확인할 수도 없다는 거죠. 과학은 가설을 세우고 진짜 그런가 실험해보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검증이 되면 그걸 과학이라고 합니다. 관찰되지 않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면 그건 과학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관찰되지도 않은 가설을 만들어 놓고 실험으로 재현도 되지 않는데 그걸 마치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사이비 과학자들입니다. 과학은 이론이 있어요. 이론. 얼마든지 이론은 만들어내고요. 그걸 과학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학적 사실과 이론이 같은 게 아닙니다. 이론은 얼마든지 이야기하면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타당하게 검증 가능한 것, 과학적 사실과는 다른 것이라는 거죠. 과학적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사기입니다. 그런데 검증되지 않은 과학 이론을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주장해요, 지금. 우리가 그걸 자기들 이야기대로 우리가 볼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그 위에 자기들끼리 논리적 체계를 만들어 놓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교과서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 외에 다른 건 말하면 안 되게 만들었어요. 이런 걸 과학주의라고 합니다. 과학주의는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믿음이에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믿음이에요. 과학은 근본적으로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는 거죠?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다. 자연의 기본 원리를 벗어난 현상이 있다. 이것이 양자역학이에요. 우리가 볼 거예요.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실험과 검증을 통해 확인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 다른 차원에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믿는 거죠. 그 말씀대로 믿는 거죠. 자기들은 그럼 검증되지 않는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믿어요. 그런데 그걸 과학적 사실이라고 우겨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성경과 진화론은요, 어떻게 해서 사람이 태어났냐, 요거의 문제가 아니고요. 진화의 시작은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어떻게 생겼냐. 아무것도 없다가 어떻게 이 우주가 생겼냐요. 거기서 시작이 돼가지고, 자, 그걸 빅뱅이라 해요. 저절로 원소가 하나 생기고 저절로 터져서 폭발해서 팽창해서 우주가 생겼대요. 저절로 물질이 생기고 그 저절로 생긴 물질이 세포, 우주보다 복잡한 세포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 세포들이 다시 우주보다 더 복잡한 완벽한 구조를 가진 개를 이루고 그래서 생명체가 됐다. 저절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검증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절로 될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걸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서 가르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또 연구하면서 이거 진화교도들이구나. 이만희보다 더 강력한 진화교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이름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구나. 이들의 믿음은 우리 이단들 믿음 대단하잖아요. 그죠? 이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요. 문제는 어차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진화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진화가 과학적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로 믿으니까 성경을 여기에 갖다 맞추려고 시도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부터 그런 이단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원래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너무 좋은 거죠, 이게. 야, 그렇다. 그러니까 요게 진화론에다가 이 우주의 기원부터 시작한 진화론에다가 성경을 갖다 맞추자. 지성적이어야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야지. 라고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써요. 창조론을 믿냐? 창조론자들의 주장을 믿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뭘 믿어요? 성경을 믿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론과 법칙. 이론은요,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주장이에요.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과학적 사실과 상관없어요.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주장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빅뱅 이론 다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걸 가르치고 있지만 조만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아니, 자기들이 얘기하니까. 실험과 검증을 통해 누구든지 재확인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이론은. 그런데 법칙은 어떤 경우에도 다 적용이 되고 현상이 확인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과학적 사실이죠. 검증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진화론은 현상 일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원인과 과정은 다 가정과 추측입니다. 이 컵이 존재하네?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거 남성현이가 손으로 만든 거야. 그렇지.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 사람이 유리세공업자인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못해요. 관찰한 한 현상을 놓고 설명을 해간 겁니다. 빅뱅. 어떻게 특이점이 생겼는지 말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건 어떻게 생겼어요? 이런 거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컵이 어떻게 해서 세트가 됐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게 저절로 생겼습니다. 자, 여기 컵 뚜껑이 있습니다. 이 뚜껑으로 이 컵을 덮으면 세트가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예요, 빅뱅이. 다시. 아무것도 없었어요. 컵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세트가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여기 컵 뚜껑 있죠? 요걸 이렇게 덮으면 컵 세트가 되는 겁니다. 이게 빅뱅이에요. 자기들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현상이 보이면 이건 어떻게 됐다라는 말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영상 보겠습니다. 폭발하는 별이 없다면 우리 남아 수소나 헬륨으로 만들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한 뭐라 그러죠? 만들어졌을지도 모릅니다잖아. 여러분, 지금부터 보는 영상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가정합니다. 추정됩니다. 추측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다음 얘기는 그럴지도 모릅니다 해놓고 이걸 사실로 시작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주세요. 복잡한 분자나 생명체는 단순한 원소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원소가 생성되려면 별이 필요한 거죠. 별의 폭발로 새로 생겨난 원소들은 먼지와 가스가 되어 초속의 속도로 우주 공간을 향해 퍼져나갑니다. 처음에 먼지와 가스만 있는 거예요. 또한 이들은 새로운 별의 씨앗이 됩니다. 핵융합의 열로 인해 모든 입자들이 중력과 맞서 활발히 성장하고 다시 폭발합니다. 별의 내부에 가장 단단히 묶여있고 따라서 가장 안정되어 있는 철 또한 이러한 별의 폭발로 만들어집니다. 철이 만들어졌어요. 저렇게 되는 거예요. 가스와 먼지가. 최근 제임스 웹이 새로운 관측 데이터를 쏟아내면서 연이어 비슷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빅뱅 이후 고작 3에서 5억 년밖에 지나지 않은 먼 과거 시점에 지나치게 무거워 보이는 은하, 또 지나치게 무거워 보이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 이런 천체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들은 먼 과거 초기 우주에 존재한 천체라고 보기에는 너무 빠르게 진화한 것처럼 보입니다. 즉 과하게 무거워 보이지요. 현재 거의 모든 천문학자들은 우주가 138억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쯤 될 것이란 이 계산은 우주의 팽창, 우주 배경 복사,
그리고 여러 시뮬레이션과 다양한 독립된 관측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지지를 받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만약 빅뱅이 이보다 훨씬 더 일찍 벌어졌다면, 예를 들어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 아니라 150억, 200억 년을 넘는다면 제임스 웹이 하나하나 발견하고 있는 이 지나치게 무거운 초기 은하들은 사실 더 긴 세월 동안 여유롭게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제임스 웹의 최신 데이터를 근거로 우주의 나이가 무려 270억 년일 수 있다는 흥미로운 가설이 담긴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제임스 웹의 난감한 관측 결과는 꽤 잘 설명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그간 방대하게 쌓인 기존의 다른 관측과는 맞지 않은 다소 파격적인 가설이기도 합니다.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동료 휴메이슨과 함께 여러 은하까지의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또 다른 천문학자 슬라이퍼가 측정했던 각 은하들의 스펙트럼과 비교했죠. 특히 각 은하들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더 긴 파장 쪽으로 치우쳐 보이는지 적색 편의의 정도와 비교했습니다. 놀랍게도 은하들의 적색 편의 정도는 은하까지의 거리에 비례해서 늘어났죠. 당시 천문학자들은 이것이 은하들이 박혀있는 우주 시공간 자체가 균일하게 팽창하며 벌어진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팽창한 결과라고 뭐 했다고요? 생각했습니다. 네, 계속 갑니다. 먼 은하에서 빛이 날아오는 동안 그 사이의 시공간도 함께 늘어나죠. 그리고 지구로 날아오던 은하의 빛의 파장도 더 길게 늘어집니다. 당연히 더 먼 은하일수록 빛의 파장이 늘어나는 효과도 더 커집니다. 따라서 은하까지의 거리에 비례해서 적색 편의 정도가 커지는 것도 이해할 수 있죠. 이러한 허블의 발견은 곧이어 우주의 팽창, 그리고 빅뱅이라는 우주 태초의 순간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외골수 천문학자 프리츠 쯔비키는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은하들의 적색 편이란 현상을 보다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죠. 쯔비키는 은하의 스펙트럼이 적색 편의를 보이는 것을 은하들의 후퇴 때문이라고 곧바로 판단하는 건 섣부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봤을 때 사실 천문학자들이 관측으로 확인한 건 은하의 스펙트럼이 더 긴 쪽으로 치우쳐 보인다는 적색 편의 자체일 뿐이죠. 스톱! 뭐만 본 거예요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 보인다는 그것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적색 편의가 우주 팽창 그리고 빅뱅의 증거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뭘 봤다고요? 저거 현상 하나 본 거예요. 계속. 깐깐한 쯔비키가 보기에는 실제로 시공간의 팽창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적색 편이라는 현상만 봤을 뿐이죠. 그리고 그 적색 편의를 나름의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시공간의 팽창으로 인한 결과일 거라 추론했을 뿐이었습니다. 뭐 했다고요? 팽창하고 있는 거라고 추론했어요. 뭐를 봤다고요? 적색 편이라는 거. 그게 뭐냐면 멀리 있으면 빨갛게 보이고 가까울수록 파랗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를 봤는데 이건 뭐다? 팽창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한 거예요. 본 거는 뭘 본 거예요? 적색 편의 현상만 본 거예요. 넘어갑니다.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의 팽창은 말하자면 완전히 직선적이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팽창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말 그대로 폭발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팽창은 완만해져 갔습니다. 우주가 생겼을 때는 그랬는데 수십억 년 전에 예기치 못한 요인이 출현했습니다. 바로 암흑 에너지입니다. 그때부터 우주는 가속하면서 팽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팽창 속도는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암흑 에너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건 아직 불분명합니다.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존재했는지, 무엇 때문에 빅뱅이 일어났는지 이런 의문에 답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현재의 과학에서는 긍정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다는 것을 항상 지적해왔습니다. 또한 우주가 태어난 특이점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특이점은 이론상 무한히 작은 부피, 무한대의 밀도, 무한대의 온도라는 세 가지 파라미터를 갖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빅뱅, 모든 걸 만들어낸 저 특이점은요. 초고온, 무한대 온도, 초고밀도. 그래서 터져서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과학 법칙이 안 맞아요. 보세요. 계속.
그런데 후자의 두 파라미터는 모순되는데요. 밀도가 한없이 높다는 것은 엔트로피가 무한대로 제로에 가깝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절대 영도에 가까운 저온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스톱. 밀도가 높아지면 온도는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초고온과 초고밀도는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계속. 그 반대가 아닙니다. 만일 무한대의 온도와 밀도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를 알았다 하더라도 특이점이 정의상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빅뱅이 발생하여 특이점이 붕괴된 0.1초 후의 우주의 상태를 알 수 있어도 그 이전의 일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0세기 마지막 수십 년 동안 관측된 현상의 대부분이 빅뱅 이론으로 무사히 설명되었습니다. 또한 미해명 현상도 곧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되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의문은 더 많아졌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조만간 우주의 초기 단계에 관한 견해를 재검토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자, 138억 년 전 우주는 시작됐습니다. 90년쯤 지났을 때 가스와 먼지가 모여서 지구가 만들어졌고 지구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저절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저절로 만들어진 원소 몇 개가 모여가지고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생물체가 됐다는 거예요. 시작이 바로 이 빅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138억 년 이전의 우주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거 다시 이 체계는 전부 바꿔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챗 GPT에 제가 질문을 했어요. 답입니다. 그 쫙 하는 질문 중에 요거예요. 빅뱅 이론은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가? 같이 읽죠. 시작.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못합니다. 빅뱅 이론이 다루는 것은 현재 우주를 거꾸로 돌리면 어떤 상태였을까라는 물리적 접근이며 초기 특이점 이전의 상태는 아직 과학적으로 명확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현재 자기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로 챗GPT가 정리해서 준 답이에요. 쫙 있는데 다 읽을까? 결론 같이 읽죠. 시작. 빅뱅 이론은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수많은 관측과 실험적 증거를 바탕으로 정립된 과학적 이론이다. 빅뱅 이론은 우주의 초기 상태와 진화를 설명하지만 최초의 물질이나 무엇이 빅뱅을 일으켰는가에 대한 답은 제공하지 않는다. 빅뱅 이론은 과학적 활동의 일부이며 빅뱅과 관련된 여러 개별적인 사실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다. 뭐만 검증된 거예요? 팽창한다는 거? CMB 뭐 이런 것만이지 빅뱅 자체가 검증된 게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계속 읽죠. 그러나 빅뱅이 절대적 사실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정확하며 이는 여전히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주제이다. 즉 빅뱅 이론은 과학적으로 강력하게 지지되는 이론이지만 우주의 궁극적 기원에 대한 완전한 해답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는 거예요. 네, 자기들의 이론이에요. 그것도 지금 이제는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는 이론이에요. 현재 폐기가 안 됐기 때문에 교과서에 실어놓고 그걸 가지고 애들을 가르쳐요. 제가 다음에 생명의 기원을 또 다룰 텐데 여러분 아이들 교과서에 말입니다. 나는 누구일까? 제목이 뭔지 아세요? 별에서 온 그대예요. 이 정상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자, 다음. 아까 암흑 에너지 나왔죠? 자, 그거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를 보면은 우리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태양과 같은 항성을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그 항성들, 즉 별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은하를 형성하고 있고, 그래서 항성들도 은하의 중심부를 공전을 해요. 즉 은하도 회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은하도 회전하는군요. 그렇죠. 아무튼 그 가장 먼 행성은 해왕성이고요. 그러면은 각 행성의 공전 속도를 보면은 태양에서 가까울수록 공전 속도가 빠르고 멀수록 느려요. 따라서 수성의 공전 속도가 제일 빠르고 해왕성이 가장 느립니다.
이거는 그 뉴턴의 그 만유인력 법칙을 근거로 한 케플러의 법칙으로 증명되는 이게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은하도 제가 회전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똑같이 은하 중심부에서 가까운 별들의 공전 속도는 상대적으로 은하 중심에서 먼 별들의 공전 속도보다 빨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하의 중심에서 가깝거나 멀거나 회전 속도가 거의 같다는 것이 관측으로 발견이 됐어요. 아니 왜 그런 겁니까? 그럼 그 뉴턴의 이론이 틀렸다는 겁니까? 아,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즉 뉴턴 역학은 우리 지구나 이런 태양계 규모에서는 이게 맞을지 몰라도 은하는 우리 태양계랑 또 비교하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상대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은하 같은 엄청 큰 초거대 규모에서는 뉴턴 역학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력은 아주 작은 미시적 세계에서는 문제가 있어서 그 양자 역학이라는 그 중력 이론과 전혀 다른 이론을 적용하듯이 그 저런 초거시적 규모에서는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중력 이론이 맞지 않는다는 이 주장입니다. 너무 커도 문제네요. 그러니까 그 원심력에 의하면은 저렇게 은하 바깥쪽의 별들의 공동 속도가 빠르면은 은하 안에 갇히지 못하고 은하 밖으로 내동댕이 쳐져야 돼요. 그렇듯이 은하를 구성하는 이 물질들의 합의 질량, 즉 은하 전체의 질량의 중력으로는 저렇게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별을 붙잡기에 역부족인 것으로 관측이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은하의 물질들을 다 합친 중력으로는 저렇게 그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별들을 붙잡을 수 없고 다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암흑물질이에요. 즉 기존 이론이 틀린 것이 아니고 그 은하에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대한 질량을 차지하는 물질이 있어서 그 물질의 중력으로 인해 지금 은하가 이렇게 산산이 흩어지지 않고 저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거기 스톱. 아, 그래서 암흑물질이군요. 예. 자, 보세요. 은하가 돌고 있는데 얘가 엄청난 속도로 우리 지구가 지금 공전 속도가 시속 10만 8천 킬로 아니에요. 그죠? 시속 10만 8천 킬로 한번 나중에 한번 얼마나 빠른 건지 해보세요. 그렇게 엄청난 빠르기로 돌고 있는데 잡아당기는 중력 때문에 이 별들이 날아가지 않게 잡고 있다는 거죠. 근데 가까우면 힘이 세니까 빨리 돌고 멀리 있으면 천천히 돌아야 되는데 관측은 어떻게 되냐니까 똑같이 돌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똑같이 돌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내요. 뭘 만들어내냐면 요걸 똑같이 돌게 하는 뭐가 있다. 당연하지. 우리도 생각하죠. 그게 있어서 이게 안 도는 거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요거예요, 요거. 예. 들었어요. 암흑물질이군요. 예. 그럼 얼마나 거대한 중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 관측되는 은하의 별들을 그 다 합친 질량의 뭐 5배에서 뭐 10배에 해당하는 물질이 은하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저런 이문점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은하 질량이 10배요? 예. 그렇게 거대한 중력을 갖고 있다면 뭔가 보이거나 관측되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이지가 않으니까 문제죠. 자, 여기. 그러니까요. 자, 이게 안 날아가는 것만 봤어요. 그죠? 똑같이 도는 거 봤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생각한 거예요. 감싸고 있으면 안 날아가겠구나. 그럼 그게 뭔데? 뭐가 감싸고 있는데? 아, 그게 암흑물질이야. 그럼 그게 뭐야? 아, 몰라. 뭘 거기까지 묻죠. 그냥 몰라. 그게 뭐가 감싸고 있는 거니까 안 날아가는 거지. 그래서 붙인 이름이 dark. 어두워서 안 보인다. 뭔지 모른다예요. 들어주세요. 일단 그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우주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질, 즉 그 행성, 뭐 별, 뭐 별들이 모여서 뭐 그 은하, 뭐 성운 등등 이런 것들은 우주 전체로 따지면은 5%를 차지하고 고작 5%예요? 예. 암흑 물질이 26% 그리고 암흑 에너지가 69%를 차지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예전에 저희 영상에서 얘기하기를 우주를 팽창시키는 힘이라고 했고 또 이 힘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다고 그래서 뭐 다크 에너지 즉 암흑 에너지라고 부른다고 말씀하셨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정체를 알 수 없는 힘이어서 그 암흑 에너지라고 하지요. 일단 요 아인슈타인이 활동하던 그 20세기 초반 막 1910. 자, 눈에 보이는 우주에 눈에 보이는 게 몇 %라고요? 5%. 나머지 95%는
안 보여요. 관측이 안 돼요. 뭔지 몰라요. 근데 자기들끼리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이고 있는 게 5%인데 지금 사람이 망원경으로 관측한 거는요. 우주의 5% 중에 손톱 하나 크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뒤에 있는 걸 보는 거잖아요. 이 우주에 망원경으로 쫙 가면 우주에 에만큼도 안 되는 거지 그게 보이고 있는 게 지금. 이해하셨죠? 빨리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이 관측한 걸 다 합치면 손톱 크기 하나 정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관측을 해놓고 5%는 물질이고 나머지 95%는 뭔지 몰라. 그냥 에너지가 있어서 이게 안 딸려가고 중력이 있으니까 잡아당기니까 딸려가야 되는데 안 딸려가고 지금 궤도를 만들었잖아. 그죠? 그거를 밀어내서 이 중력에 밀어내서 요 자리에 계속 있게 하는 거다. 뭐 이런 거예요. 요런 거를 다 뭐라고 한다? 뭔지 모르는 에너지가 있는 거다. 그게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입니다. 막 1910년대 이때의 우주론을 보면은 이 당시는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이 주류가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기술의 한계로 인해서 이 천문학이 현재같이 발전하기 전이었거든요. 우주망원경 그런 것도 없고요. 예. 이게 지금이야 믿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는 그 우주는 팽창하지도 수축하지도 않는 그냥 태초부터 현재까지 그냥 원래의 크기 그대로, 그리고 저 수많은 은하들도 다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이제 이러한 정적 우주론을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1920년대에 들어서 그 허블 망원경의 어원이 된 그 에드윈 허블이 은하들의 그 적색 편의를 발견하면서 우주가 팽창하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초창기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이 발견됐을 때는 이게 태초에 우주의 모든 에너지가 한 점에 모여 있다가 이제 팽창했다는, 이게 현재는 빅뱅 이론이라고 불리는 이제 이론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팽창했던 에너지가 아직도 작용하고 있어서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여겼어요. 그러면은 이 팽창하는 힘은 점점 약해져서 언젠가는 힘이 다하고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팽창하지 못하게 된다고 여겼거든요. 그럼 더 이상 팽창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다시 중력들이 잡아당기면서 결국 한 곳으로 도로 뭉쳐서 빅크런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는 우주상수, 즉 중력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당기는 힘이 아닌 서로 밀어내는 힘은 존재하지 않고, 밀어내는 힘이 없어도 우주가 팽창하는 것은 빅뱅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며, 그 힘은 가면 갈수록 약해지고 결국에는 빅크런치로 갈 것이라는 것이 새로운 우주론이 되었어요. 빅크런치가 그 주류였던 시대도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정설 취급되어서 예전 70년대라든지 80년대 쓰여진 이런 과학서적들을 보면은 이러한 빅뱅, 빅크런치 이론이 대부분이며, 심지어 어떤 책들은 이게 이미 다 과학적으로 증명됐고 계산하면은 다 정확히 일치한다는 등 이게 완전한 이론인 것처럼 막 쓰여진 책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랬군요. 초기에 나왔던 코스모스라든지 시간의 역사 이런 책들은 사실 다 암흑 에너지가 밝혀지기 전에 나왔던 책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다 이런 이론, 이게 정설이었거든요. 그랬군요. 하지만 이 바닥이 그렇듯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관측 기술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1998년 20세기 말에 이제 엄청난 사실이 관측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주의 팽창 속도가 느려지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발견됩니다. 점점 더 빨리 팽창한다는 것은 결국 은하를 서로 멀어지게 밀어내는 힘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죠. 따라서 원래는 우주의 수축을 막기 위해 팽창하는 힘으로 도입되었던 우주상수의 개념이 이제는 점점 더 빨리 우주를 팽창하는 수수께끼의 힘인 바로 암흑에너지로 다시 태어난 거죠. 우주를 점점 더 빨리 밀어내서 팽창시키는 그런 알 수 없는 힘이 바로 암흑에너지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강해진다는 의미는 반대로 오래전에는 훨씬 약했다는 의미가 되죠. 그렇게 되겠죠. 예. 따라서 암흑에너지는 우주 초기에는 매우 약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예 우주 초기에는 없다가 비교적 우주 역사에 최근에서 나타났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그럼 잘하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 기존 우주론들이 엄청 타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 암흑 에너지가 다시 약해질 가능성은 진짜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가 뭔지 전혀 모르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할 말은 없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과학적 용어들 우리가 이해 안 되지만 막 말하면 돼요. 왜? 어차피 말하는 자기도 모르고 듣는 그 사람도 모르고 뭔지 다 모르는데 그냥 막 말하면 되는 거죠. 자, 시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차원, 그 다음 영상. 4차원 세계의 미스터리한 존재가 우리가 사는 4차원 시공간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나 인간은 3차원까지 밖에 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는 주관적인 관점 아래 평상시에는 이런 4차원 시공간을 볼 수 없다. 1차원의 파란 점과 2차원의 동그라미가 우리에게는 보이는 그들의 시공간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2차원에 사는 네모 세모 동그라미가 시간이 흘러 변화하는 3차원 사가의 단면만 보았듯이 3차원에 사는 우리는 시간이 흘러 변화하는 4차원의 한 부분밖에 보지 못한다. 2차원에 사는 네모 세모 동그라미는 3차원 사가의 단면을 보며 사가라는 녀석은 조금 찌그러진 원이고 조금 전에 사과 모양 보셨죠? 잘랐잖아요? 그죠? 그러면 2차원으로 보는 사람은 사과가 뭐예요? 요렇게 생긴 하얗게 생긴 면이에요. 예? 2차원으로 보면 우리는 사과가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동그랗게. 그렇죠? 꼭지가 있고 안에는 낭이 있고 뭐 이렇게 사과는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2차원에서만 보면 잘라놓은 단면 보고 사과는 요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차원입니다. 우리는 현재 3차원을 보고 살아요. 계속 갑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아니면 네모 세모 동그라미 자신들의 모습이 사실은 정육면체 삼각기둥 원기둥일지도 모른다. 지금 검은 화면에 비친 나의 모습은 4차원에 있는 나의 그림자일까? 시간은 시간이 아니다. 시간이란 계속해서 변화하는 순간순간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이다. 우리는 공간과 시간을 따로 분리하여 생각하지만 1차원 선이 또 다른 1차원 선을 만나 2차원 면을 만들고 2차원 면이 또 다른 2차원 면을 만나 3차원 공간을 만들듯이 다시 말해 1차원에서 시간이 흘러 2차원 면이 되고 2차원에서 시간이 흘러 3차원 공간이 되듯이 시간이란 공간과 같은 하나의 차원이다. 그리고 우린 3차원에서 시간이 흘러 4차원을 만드는 다시 말해 3차원 공간이 또 다른 3차원 공간을 만나 4차원 시공간을 만드는 4차원 세계에 살고 있다. 우리들이 사는 3차원 공간에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3차원 공간이 그 다음 3차원 공간으로 계속해서 넘어가는 것이다. 비록 우리는 3차원까지 밖에 보지 못하고 시간이라는 네 번째 차원을 보지 못하지만 모든 것은 이미 다 있다. 과거, 현재, 미래. 뭐가 다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4차원을 볼 수 없기 때문에 3차원으로 지금만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통으로 있는데 내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만 보인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데 내가 서 있는 그때만 보기 때문에 이걸 현재라고 말할 뿐이지 원래는 다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 3차원 공간까지 인지할 수 있는 우리는 우주 끝까지 3차원 공간이 이미 다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상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라는 것이 이미 모두 다 펼쳐져 있다라는 사실은 정말 상상하기 힘들다. 하지만 모든 것은 이미 다 있다. 물리학에서는 어떠한 공식도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은 없다. 그저 시공간이라는 거대한 덩어리 속 순간순간만을 나타내는 공식만 존재할 뿐 한순간에서 그 다음 순간으로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과거라고 일컫고 다가올 시간을 미래라고 일컬으며 현재 또는 지금이라는 말도 사용하지만 이것은 3차원 이상을 보지 못하는 우리가 계속 변화하는 세상을 해석하기 위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는 우주의 팽창 속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우주 자체가 엄청난 속도로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이고 밤하늘에 보이는 어느 별 빛을 볼 때 그 별과의 거리는 광속과 시간의 곱이므로 아무리 멀다 해도 138억 광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하지만 무려 330억 광년 거리의 은하가 발견되어지고 있고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는 465억 광년이나 된다. 바로 우주 전체 공간이 광속의 최소 2배 이상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것이다.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전 빅뱅으로 인하여 미입자와 파동이 중첩되어 양자 상태로 발생한 빛은 밀입자로 인하여 알갱이가 되었으므로 빛의 속도를 30만 킬로미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자 상태의 빛에 밀입자가 없으면 순수한 파동의 상태가 되어 거리와 시간의 제약이 없어지므로 나타남과 동시에 모든 곳에 도착하는 빛이 됩니다. 세우세요. 자, 확대돼. 자, 읽어드릴게요. 나타남과 동시에 모든 곳에 도착하는 빛이 됩니다. 다시, 빛이 입자인 줄 알았는데 이게 파장이에요. 그렇게 되면 양자역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나타남과 동시에 모든 곳에 도착하는 빛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빛은 빛의 속도가 있는 거잖아. 그죠? 속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만큼 시간이 흐르는 거죠.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냐면 차원이 동시에 차원이 다른 차원이 있다고 하면 나타남과 동시에 모든 곳에 도착하는 빛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서 이동해서 관측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다음 영상. 타이슨 물리학과 교수 김갑진입니다. 빛과 원자입니다. 빛이 뭔지 알고 그리고 원자를 이해할 수 있으면 뭐 그러면 될 것 같다. 대충 세상 만물이 다 설명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된 거죠. 빛이 뭐지? 그 질문을 하다가 결국은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이제 나온 거고요. 원자가 뭐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원자라는 게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게 나옵니다. 양자역학의 핵심은 물질의 이중성입니다. 우리가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알 수가 없다라는 건데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파동이 이렇게 있으면 파동이 여러 개의 파동이 있습니다. 파장이 큰 것도 있고요. 파장이 점점 이제 작아지는 이런 파동들을 다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운데가 뾰족 나온 이런 이제 파동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가운데가 뾰족 이렇게 나오면 아, 이 파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파동의 파장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 개의 파장이 합쳐져야 뾰족한 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파장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몰라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 개가 합쳐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파동이 한 개만 있다고 치면 이런 파동이 하나만 있다. 그러면 파장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요거 파장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모릅니다. 뾰족하게 튀어나온 게 아니라 다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알 수가 없다. 여기 이제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결국은 양자역학의 핵심은 알갱이인 줄 알았는데 파고 들어가 보니까 아, 이거 파동이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알갱이는 이렇게 튀겨나가고 아, 이거 파동은 이렇게 쑥 지나가니까 그러면 양자역학적인 상황이 되면 그러면 우리 몸도 사람끼리 딱 부딪혔을 때 쑥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양자역학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 몸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주변을 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강공이 부딪혔는데 쑥 지나가진 않잖아요. 왜 안 지나가냐 하면 우리 몸이라는 게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원자들이 사실 알고 보면 그거 다 파동이에요. 요런 게 파동의 성질을 보이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파동들의 결이 딱 맞으면 됩니다. 파동이라는 게 이렇게 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 결이 딱 맞으면 되는데 결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원자가 막 많이 모이면 결이 안 맞아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냥 입자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양자역학의 핵심은 물질의 이중성이에요. 그래서 알갱이인 줄 알았는데 그냥 파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죠. 알갱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파동이더라.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파동이 합쳐지면 어떻게 되지? 두 개가 파도가 이렇게 쑥 와서 딱 합쳐지는 거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잖아요. 파동이면 당연히 합쳐질 텐데 그럼 합쳐지는 거의 의미가 뭐야?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전자가 여기 나타날 확률이 있고 전자가 여기 나타날 확률이 있는데 이 두 개가 파동이 합쳐졌다라는 거는 두 개의 상태가 동시에 존재한다. 그럼 전자가 이제 원자 핵주위를 돌면 1번 궤도, 2번 궤도, 3번 궤도 있는데 1번 궤도에 있을 수도 있고 2번 궤도에 있을 수도 있고 동시에 두 개의 상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양자역학적 중첩입니다. 두 개 존재한다. 이제 그게 이제 관측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 여기 동시에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사람이 들으면 이건 미친 사람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 등 뒤에 보이진 않지만 두 군데 지금 사람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데 당신이 딱 뒤를 돌아서 보는 순간 한 군데 딱 나타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정확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거 뭐냐면요, 여러분, 그 평광판이라는 겁니다. 빛은 여러분 파동이잖아요. 빛이 이렇게 진동하는 거죠. 그래서 빛은 근데 이렇게 진동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진동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걸 이제 평광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선글라스 같은 게 이제 다 그 평광의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요. 요렇게 진동하는 거를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바닥을 이렇게 막고 나오는 반사를 같은 걸 이제 좀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평광판이고요. 요렇게 진동하는 거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저 얼굴이 보이겠죠? 그러면 평광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요거는 똑같은 거죠. 그러면 요걸 이렇게 세우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위로 요렇게 진동하는 걸 막겠죠. 이 두 개의 평광판을 요렇게 합칩니다. 수직으로 이렇게 세우면, 요렇게 합치면 당연히 여러분은 제 얼굴이 안 보이겠죠. 왜냐하면 앞에서는 가로로 회전하는 것만 통과시켰고, 근데 뒤에서는 세로로 진동하는 것만 통과를 시키니까 이렇게 하면 빛을 다 막습니다. 근데 가운데다가 하나를 집어넣는데요. 45도 요걸 이렇게 집어넣으면, 요렇게 집어넣으면 여러분은 제 얼굴이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양자역학적인 현상이고요. 자, 분명히 빛은 지금 두 개 다 막았는데 왜 이렇게 되냐? 왜냐하면 관측하는 순간 붕괴가 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다고 하면 남자는 막고 여자는 지나가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뒤에 평광판은 여자는 막고 남자는 지나가. 그러면 아무도 못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 45도를 이거 집어넣었다는 건 뭐냐면, 처음에 남자는 막고 여자는 지나갔는데 그 여자 중에서 애기들은 지나가고 어른은 막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남자는 막아, 여자는 지나가. 여자가 지나갔겠죠. 여자 중에 어른은 막고 애기는 지나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자는 막아 이랬는데 남자 애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해가 안 되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이게 이제 관측이라는 거고 중첩돼 있다는 거. 요걸 이제 비율을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종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합은 무조건 10이에요. 내가 요 종이에 써있던 숫자를 봤더니 3이에요. 그러면 얘는 안 봐도 7이겠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요 상황에서 한 명이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 하나를 들고 안드로메다를 갑니다. 안드로메다까지 쫙 가요. 안드로메다를 딱 간 다음에 이 사람이 거기서 딱 관측을 하는 거죠. 관측을 하는 순간 이게 2가 나왔다. 그럼 지구에 있는 건 얼마죠? 이건 당연히 8이 돼야 되겠죠. 합이 10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한 게, 내가 관측을 했더니 2가 나왔어. 그러면 그때부터 이건 실제를 하는구나. 이게 양자역학의 해석인데, 근데 지구에 있는 게 8인 것 이미 알았잖아. 관측하는 순간 지구에 있는 그 숫자가 8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았는데, 나는 관측하지 않았는데, 지구를 관측하지 않았는데 저건 실제하는 건 뭐지? 이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관측하는 순간 실제한다, 뭔가 이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지구에 있는 건 나 관측 안 했는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보호가 대답을 하죠. 아니야, 관측한 거야. 안드로메다에서 네가 관측을 하면 저 지구에 있는 것도 관측을 한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인슈타인이 또 댓글을 걸죠. 이게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얘기한 그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에 의하면 모든 것은 빛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데, 내가 이걸 관측하는 순간 지구에 있는 게 관측한다? 그게 8이라는 걸 안다? 그 빛보다 더 빨리 얘가 이렇게 정보가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 이게 이제 국소적이냐라는 얘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동시에 아는 거 불가능하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동시에 아는 게 불가능하다. 그게 이제 우주가 국소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태양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8분 20초 있다가 갑자기 암흑을 맞이하겠죠. 태양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8분 20초가 걸린 겁니다. 빛이 오는 순간. 그래서 동시에 이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구가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돌잖아요. 그러면 돌다가 태양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면 지구는 당연히 이 궤도를 벗어나겠죠? 당연히 없으니까 이렇게 궤도를 벗어나는데, 바로 벗어나냐? 태양이 없어지는 그 순간에 벗어나냐? 아니라는 겁니다. 8분 20초 있다가 그때 써야 궤도를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에서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우주가 국소적이야. 동시에 이게 여기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 말이 되냐? 내가 안드로메다에서 관측을 했는데 이게 지구에 바로 영향을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이 측정이 여기에 영향을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라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그게 이제 EPR, 패러독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어가 대답하죠. 영향을 줄 수 있어. 왜냐하면 이 우주는 양자역학적인 세계에서는 비국소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영향을 준다라는 거. 그러면 그 실험을 증명할 수 있냐? 증명해서 재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보어가 싸웠을 때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을 계속 공격을 했는데 결국 양자역학이 맞다라는 걸 증명을 해서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제 하려고 하는 게 그거죠. 양자 컴퓨터, 그리고 양자 전송, 양자 정보,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이 양자적인 정보를 보내고 순간이동 같은 거를 이제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원자의 정보를 보낼 수만 있다면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원리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기술적으로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양자역학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신 분은 좀 돌봐드려야 돼.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저게 지금 과학이에요, 이제. 네. 자,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쟤네들이 얘기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상관없이 영원히 계시죠. 그렇잖아요. 얘네들의 말에 의하면, 이 지금 과학자들 얘기잖아요. 다 이게 뭐 기독교인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과거, 현재, 미래는 이미 있고, 우리는 지금 3차원의 단면, 사과를 다 못 보니까 2차원으로 보면 잘라놓은 단면을 보고 요게 사과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걸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의 3차원을 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차원을 넘어 계시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빛이 있으라 하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걸 138억 년 전에 쏘아진 빛이, 138억 년 전에 쏘아진 빛이 지금 와가지고 여기 오는 게 아니다. 자, 정리합시다. 보여주세요. 정리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한 거. 자, 1. 빅뱅 이론은 검증되지 않은 가설과 몇 가지 현상 관찰에 기반한 이론이다. 또한 제임스 웹 왕원경에 의해 빅뱅 이전의 우주가 관측되었다. 2. 시간은 차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빅뱅에 의해 설정된 우주의 나이 138억 년은 그 자체가 가변적인 이론이다. 3.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이고 동시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광속에 의해 규정된 시간도 상대적이다. 4. 최신 이론들과 양자 물리학에 의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은 의미가 없고 차원, 이걸 촉근 이론자들은 막이라고 해요. 차원의 관점에서는 뭐다? 이미 다 있는 것이다. 같이 읽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초고온, 초고밀도 원소가 저절로 생겨나서 갑자기 순식간에 폭발을 하고, 먼지와 가스가 뭉쳐서 저절로 온갖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그 원소들이 저절로 융합되어 별을 만들고, 저절로 질서를 만들고 체계를 만들고, 90억 년이 지나면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들이 지구에만 저절로 만들어지고, 저절로 생겨난 물질들이 조합되어 저절로 우주보다 더 복잡한 세포가 만들어졌다. 이게 진화론입니다. 우주 대폭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읽죠? 이렇게 검증 불가능한 추론과 추론에 근거한 이론을 기반으로 무한한 우주의 존재와 그 안에 있는 질서정연한 고도의 체계가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는 것은 거의 광신도 수준이라고 해야 한다. 자신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성경대로 믿는 것을 문자주의 혹은 비지성적 신앙이라고 비판하는 자들은 이단이다. 과학적 사실이 아닌 진화교를 믿는 자들, 성경을 진화론에 맞추어 자의적으로 해석하려는 자들은 명백히 이단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보세요. 이런 일이 실제로 현재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들어주세요. 미국 공립학교 교사들은 창조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없고 성경과 잠재적인 연관성 때문에 지적 설계를 멀리해야 합니다. 최근 한 고등학생이 이런 개념을 논의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을 만들도록 도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고등학교 학생인 16살의 헤이든 호즈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더 다양한 과학적 이론들을 수업에서 다룰 수 있도록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빅뱅과 진화론은 수업 시간에 다루지만 하나님이 우주와 인류를 초자연적으로 창조했다는 이론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So I think a lot of it was fear. They were just afraid of if a student asked a question like that and they answered it truthfully, then they were afraid of, anything that could happen to them with their jobs
or in their personal life or anything like that. And like I said, with that science teacher, he was afraid to even have conversations like that. And I thought this needs to change. He needs to feel like he can talk about this without any fear of losing his job. 호지는 아버지 토니와 웨스트 버지니아주 의원들의 도움으로 교사들에게 지적 설계에 대한 토론을 허용하는 법안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Hayden he spearheaded this himself. I mean, he came to me and asked for my advice. Dad, how can we do this or whatever? And I just kind of gave him a little bit of advice. I said, but if you want to do it, you need to be the one to head it up. And so he sat down and did research, and he ended up working on the language himself and talked to the senator that represents our district and went to her, she happens to be the chair of the education committee, Senator Amy Grady. He took it to her, and from there the ball just kept rolling, and we're really proud of him and all of his efforts. 정치적 반발로 지적 설계라는 문구는 법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했지만 그럼에도 웨스트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사들이 지적 설계에 대해 논의하도록 허용합니다.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having voted in the affirmative, I declare the bill passed. 일부 상원 의원들은 가장 쉬운 투표로 여겼습니다. You have to understand, in West Virginia, this is a God-fearing state. The people here love the Lord, they love God, they love Jesus. And when people have things like this presented before them, they put God first in their lives. And the same goes for our legislators in this building behind me. 짐 저스티스 웨스트 버지니아주 주지사는 지난 3월에 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Anyone denies God's presence is just not looking and just absolutely not with it. And so for our teachers to be able to teach the foundation of all of our lives, well, why wouldn't they teach it? We can teach about evolution or teach Big Bang or whatever it may be. The reason would only tell you, well, of course we've got to teach intelligent design. We're blessed to have a wonderful young man that brought it to our attention. 헤이든은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된 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It felt fantastic. I remember being up in the gallery, and the second that it passed overwhelmingly, I got super excited. I remember giving my dad a high five, and that was just one of the coolest things ever. I looked over at my mom, and she was kind of smiling and kind of crying at the same time, so it was really fun. 미시시피주, 루이지애나주, 테네시주에 유사한 법안이 있지만 저스티스 주지사는 웨스트 버지니아주 법안이 다른 주가 따를 만한 선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If we're the first in West Virginia to do this, it'll spread all across the land. You wait and see. 자, 이 헤이든이라는 학생 한 명이 이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 지적 설계가 있다. 진화론도 가르치고 빅뱅도 가르치고 이론이니까 거기에 지적 설계 이론도 가르치도록 하는 의회 결정을 하게 한 거예요. 시도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대답하지 않은 거예요. 반응하지 않았어요. 변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막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체계, 사고 체계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문장이에요. 실제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매우 중요한 교육이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의 첫 번째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전도서 12장 1절 같이 읽죠. 화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나? 왜 하나님이 오늘을 내게 허락하셨나?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거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누굽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의미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말씀 묵상과 기도가 우리 삶의 여정에
가장 중요한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하나님을 향한 말씀 묵상과 기도의 끝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거나 저절로 생겼거나. 저절로 생겼다는 것은 과학이라 생각하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주장,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이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저도 이거 118개 영상을 봤다 그랬는데 그거 본 시간만 해도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이었겠습니까? 이 중에 이거 골라낸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영상 이거 우리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을 거니까요. 이걸 또 한번 보세요. 제가 저걸 이해하는데 수십 번 봤기 때문에 저게 설명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또 보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보게 하십시오. 우리는 저절로 존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에 의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지금 여기에 있고 이후에 우리의 삶의 걸음도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